정제된 연설과 외교적 미소 뒤에 이론상으로는 함께 걸어가야 할 동맹국들 사이에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한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간 무역과 협력을 지탱해 온 신뢰가 전쟁 행위가 아니라 닫힌 방 안에서 각 단어를 체스말처럼 계산하는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균열은 더 이상 가느다란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정한 시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의 중심에는 워싱턴의 시각에서 유럽은 단지 다루기 어려운 파트너가 아니라 아마도 중국보다 더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잠재적 경쟁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행동, 발언, 정책들이 층층이 쌓이며 서로에 대한 도전의식을 키운 결과입니다. 2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많은 미국인들이 과소평가하길 원하지만 거대한 경제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규모만 보아도 그들이 어떤 강대국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블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만의 까다로운 소비자,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그리고 내부 위기가 있어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단결할 줄 아는 정치 구조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일부 워싱턴 전략가들에게 이러한 결속력은 베이징이 부과하는 어떤 관세만큼이나 위협적입니다.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것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백악관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는 7월부터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20%의 관세를 물게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양보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닫히는 무게를 견디든지. 그러나 이런 게임에서 단순한 압박이 통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존심과 결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까요? 역사는 유럽이 압박받을 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유럽은 인내와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판을 뒤집을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든 결정이 지금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내린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하고 애국적으로 보였던 그 결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스스로 만든 함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키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경쟁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힘의 증거처럼 팔린 조치가 어떻게 가차없이 이용당할 틈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서사는 거의 아이러니에 가까운 전개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재확인하는 장을 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미국이 더 이상 불리한 무역 협정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산 제품에 새로운 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수십 년간 형성된 상호 신뢰, 공급망,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는 미묘한 기반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고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은 세계의 무역이라는 체스판에서 한 번의 움직임이 수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그중 많은 것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긴장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 정치적 위신,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유럽이 워싱턴이 정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배우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건너 브뤼셀에 모인 유럽 지도자들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양보하면 앞으로도 계속 양보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막대한 자원, 강력한 파트너,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 기억을 가진 블록입니다. 역사는 유럽에게 외부 압력 앞에서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싸움은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전차나 미사일이 아닌 숫자와 계약으로 벌어지는 진짜 전투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했고 브뤼셀은 언제 어디서 방역을 가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는 유럽이 대응할까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였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조치에는 유럽의 대응이 있을 것이며 그 대응은 단지 실질적인 타격일 뿐 아니라 자존심에도 상처를 줄 것이었습니다. 대중이 신문과 SNS를 통해 이 논쟁을 지켜보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외교관, 경제학자, 전략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유지하려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관세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유럽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공개 발언은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실제 공격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이 게임에서 한마디 말조차 약점이나 힘의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 분쟁 한가운데에는 이미 그 여파를 느끼기 시작한 기업과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관세의 위협은 곧 추가 비용, 계약 취소, 마감 기한 초과를 의미했습니다. 유럽산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이 불확실성은 매일같이 독이 되었고 유럽 수출업자들에게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시장이 닫힐 수 있다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진짜로 지불하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제품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거의 낭만적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가치 있게 여기며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조립 라인이 끊임없이 돌아가던 황금기를 누렸던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것. 그러나 2025년은 2018년이 아닙니다. 세계는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 무역의 톱니바퀴를 조금만 건드려도 그 영향은 보호하려 했던 국경을 훨씬 넘어 퍼져나갑니다. 미시간주 내륙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50살 엔지니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90년대에 경력을 시작했는데 그 시절 공장은 꾸준히 돌아갔고 주문은 안정적이었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전국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관세가 시행되었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들의 산업에 필요한 숨결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산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공급업체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들어오던 철강이 더 비싸졌습니다. 회사 예산은 조여들었고 첫 조치는 설비 유지보수 축소, 채용 동결이었으며 그 다음은 훨씬 고통스러운 선택적 해고였습니다. 그는 첫 해고 물결을 버텼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이 상자를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눈빛을 숨기려 애쓰며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텍사스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42살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의 사업은 개조 공사 하나하나를 통해 세심함과 품질을 신뢰하는 고객들과 함께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철강 가격의 상승은 각 프로젝트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올렸습니다.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견적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공사를 미루거나 아예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그 공사들에 의존하던 벽돌공, 전기기사, 도장공들의 일정표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일자리를 지킨다는 정치적 구호는 회사를 닫지 않기 위해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너무 멀게 들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중공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촌에서도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오와 주 내륙의 61살 농부는 유럽에 콩을 수출하는 데 익숙했지만 계약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제품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관세에 대한 유럽의 대응이 농산물에 대한 장벽을 포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콩은 사일로에 쌓여만 갔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팔 때마다 손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를 구매자 없이 만드는 보호인가?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시를 공유합니다. 정치적 결정이 일상에 미치는 무게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공급망이 대양을 건너 수십 개 국가를 연결하는 세상에서는 한 고리를 건드리면 전체 사슬이 팽팽해집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것은 단순히 공장 엑셀 시트의 한 줄이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탄산음료 한 캔 가격이 오르고 병원의 부품 교체가 늦어지며 기술 회사가 신제품 출시를 미루는 이유가 됩니다. 더 불안한 점은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강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8년에 많은 분석가들이 이 조치가 의도와 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속 산업의 소수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신 저렴한 원자재에 의존해 경쟁하는 수만 개의 다른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 한 자리를 지킬 때마다 자동차, 건설, 가전, 에너지 산업 등에서 다른 75개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전체 이야기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감정적 소모,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 아이와 배우자에게 대답할 말 없이 집에 돌아오는 무게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기업 복도 속 긴장, 다가올 해고에 대한 낮은 목소리의 대화, 저녁 식탁 위에 드리운 불확실성의 침묵을 담지 못합니다. 이것을 직접 겪는 사람들에게 지정학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장을 볼 때 무엇을 살지, 직원을 유지할지 해고할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형성된 잔혹한 역설은 무엇일까요? 일부 제철소 노동자들이 신규 채용을 축하하는 동안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은 경력이 끊겼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비싸졌고 그것에 의존하는 모든 것 역시 비싸졌습니다. 미국 우선이라는 약속은 많은 이들에게 정치라는 게임이 결코 전체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변했습니다. 2025년의 상황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 게임과 달리 잘못 조율된 한 번의 결정이 모든 쪽에 손실의 연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년 전 내려진 선택의 결과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보호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불안정성을 가속하는 촉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했다면 그 신호를 더 명확하게 보았을까요? 그들의 결정은 공허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형성된 야망, 집착,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이 세계 무대를 바꾸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전자책을 추천합니다. 그들의 개인사, 전략, 심지어 가장 은밀한 실수까지가 어떻게 지구의 향방을 해독하는 열쇠가 되는지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이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의 지도를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워싱턴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의 고조를 그저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정적 상징적 이중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국의 경제와 문화의 특정 지점을 겨냥한 치밀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유럽은 무작정 공격하지 않고 단순한 상품을 넘어 미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품들에 정밀하게 조준했습니다. 켄터키산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상징적인 브랜드의 청바지, 모두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지닌 감정적 무게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은 무역 분쟁에서 숫자만큼이나 서사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징을 겨냥하는 것은 자존심을 겨냥하는 것이고 상처 입은 자존심은
어떤 경제 보고서보다 더 빠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한편 수출을 핵심 축으로 삼아온 기업들의 복도에서는 감추기 어려운 불편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은 유럽 고객 대상 가격 인상이 매출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정치적 장벽 때문에 시장의 상당 부분이 단번에 사라질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몇 기업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산의 일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 대중은 국내 생산을 자랑하던 기업이 생존을 위해 해외에 공장을 세운다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같은 시기 법원 증류소들도 수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치는 매달 하락했고 유럽의 충성 고객에 의존하던 생산자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생산을 급격히 줄여야 했습니다. 무역 분쟁이 정치 지도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먼 이야기처럼 보였던 때와 달리 이제는 재고 과잉, 계약 중단, 사업 지속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전략을 설계한 사람들이 그 영향이 이렇게 빠르게 핵심이 아닌 부문까지 퍼질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유럽은 소비자의 공격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세는 항공산업 같은 전략적 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보잉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 취소 위협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역의 작은 조정이 아니라 고급 일자리와 복잡한 공급망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잃는다면 산업거인은 어떻게 될까요? 직접적인 재정 손실뿐 아니라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도 흔들립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문은 쉽게 대체되지 않으며 취소 위협은 경영진과 정치인들의 머리 위에 들이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공개 발언은 전투적인 어조를 피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강하게 나설 수 있다. 브뤼셀과 주요 수도에서의 비공개 회의들은 대응의 모든 단계를 조율했습니다. 성급한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노리는 역공이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상대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진정한 반전은 유럽이 워싱턴 브뤼셀 축 밖의 기존 파트너십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2017년부터 강화되어 온 캐나다와의 경제 협정은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무역 확대 수단이 아니라 미국이 부과한 장벽을 거치지 않고 유럽 제품이 북미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라이벌의 상품이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직접적인 관세, 수익 손실뿐 아니라 워싱턴이 지키려는 부동의 리더십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정치 외교적 타격이 뒤따릅니다. 흥미롭게도 유럽과 캐나다의 접근은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 같은 현대적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의 기업들은 전통적 무역을 넘어서는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신형 건축 자재, 저배출 자동차 기술, 각 프로젝트는 양측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는 대륙의 경제 지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미국 대기업들의 내부 회의에서는 관세 대응뿐 아니라 무역 흐름의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경쟁자가 당신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는 우회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른 대륙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부의 관세 재검토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퇴가 약점으로 보인다면 그렇다 해도 그것이 국가 경제 전체의 건강보다 중요한가요?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여파를 남길 것입니다.
이 분쟁의 이면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 장을 따라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의 전략은 점점 대응이라기보다 미국의 압박을 단지 첫 장면으로 삼은 자체 시나리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차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를 내부 회복력이라 부르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 생산망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의존성을 줄이며 워싱턴과 장기적인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압박을 재창조의 연료로 바꿔버리는 상대를 마주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외교 회의와 기업 회의의 이면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시장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던 기업들이 경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정립이었습니다. 기술 제조업체들은 인근 국가에서 공급처를 찾고 에너지 컨소시엄은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 원자재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소규모 생산자들까지 기존 유통망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고객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지진 이후 도시가 재편되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예전 상태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미국 관세의 직접적 영향권 밖에 있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확장했습니다. 겉보기에 너무 미묘해 언론에 주목받지 않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 파급력은 컸습니다. 다자간 포럼에서 유럽 외교관들은 기술 지원과 자국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대신 전략적 공급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광물, 전자부품, 신흥기술, 각 협상은 세계 무대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대체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한 나라가 얼마나 오래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대립에는 정치, 경제적 긴장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미국의 흔들림 없는 힘이라는 수사는 이제 계산된 걸음과 협력의 외피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유럽의 조용한 대응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태도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유럽이 인내심 있고 치밀하게 보일수록 그 차분함은 자신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게임에서 자신감은 제재의 위험만큼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브뤼셀의 기관 본부 복되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유럽 경제가 동서양과 균형 잡힌 교역을 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급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무역 긴장이 첨단 기술과 에너지 안보 같은 민감한 분야로 확산되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매 결정이 마치 최종 결정인 듯 내려지되 유연한 조정 여지를 남기는 현재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국과의 대비는 매 발표와 성명에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워싱턴이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신속한 조치를 택할 때 유럽연합은 몇 달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안정을 약속하는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100m 달리기와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전자는 폭발력이 필요하고 후자는 인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부는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포기한 뒤에도 누가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느냐에 달릴지도 모릅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 관점 변화가 일상에 반영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엔지니어 팀은 높은 관세 대상 수입 원자재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금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고 자국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수 프로젝트 취급을 받았을 이런 시도가 이제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이번 분쟁은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과연 힘인지 취약성인지,
수년간 지배적인 서사는 세계화가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와 기업인들은 그 논리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슬의 한 고리가 규칙을 강화하기로 하면 전체 구조가 그 충격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각 블록이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더 단편화된 무역 네트워크가 될까요? 아니면 전후 시대를 특징지었던 상호 신뢰로 돌아갈까요? 분명한 것은 이번 무역 충돌이 더 이상 단순히 관세와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직접적인 압박과 비용 부과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략적 인내와 견고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지도자들이 주고받는 말보다 조용한 곳에서 취해지는 행동이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엮고 내부 기반을 강화하는 동안 이 싸움이 몇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 세계 무역 관계에 느리지만 근본적인 재편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린 질문은 이랬습니다. 누가 길을 잃지 않고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힘을 가질 것인가? 역사 속에는 표면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바로 아래에서 해안을 다시 그릴 만큼 강하게 흐르는 조류가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무역 분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식 발표, 짧은 헤드라인, 숫자 경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이것이 단순히 국제 무역의 불안한 한 장면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농업 기계로 가득 찬 선박들이 과거에는 당연했던 항로를 따라 출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의 상징이던 항구는 이제 대기실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대륙을 자유롭게 오가던 화물이 이제는 복잡한 행정 요건과 더 긴 검사 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자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풍력, 에너지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미국을 경유하던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변동성이 예측 가능성을 위험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지도자의 단 한마디 발언이 하루아침에 비용을 올리고 장벽을 세우거나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의 질문은 불편하게 변했습니다. 반년마다 규칙이 바뀌는 상황에서 장기 파트너십이 가능한가?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식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에 일부 와인을 수출하던 한 이탈리아 포도 재배자는 아시아와 중동으로 고객층을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한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타인의 정치적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새로운 형태의 신중함이 떠돌았습니다. 단순한 재무 계산이 아니라 전략적 생존에 기반한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또 하나의 층위가 드러납니다. 바로 물류 경로의 재편입니다. 수십 년간 거의 변함없던 해상 노선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차적인 항구들이 중요성을 얻는 한편 전통적인 일부 항구들은 물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이동이었습니다. 마치 강바닥을 조금씩 옮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이지만 지형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역 흐름의 재분배는 공허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동맹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쟁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남유럽의 해안 도시들은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항구를 대신할 대안을 찾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무역 지도를 결정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흥미로운 요소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정부들은 단순히 세율과 관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안정성도 평가했습니다. 법이 명확하고 절차가 투명하며 정치적 변동성이 낮은 국가가 더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곳들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요한 협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도에서는 협상의 어조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고 국제회담 특유의 형식적인 외교 수사가 줄었습니다. 유럽 대표단은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의 잠재적 파트너와 마주 앉으면 미국의 관행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래된 동맹이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건을 강요하려는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나머지 세계가 다른 사람이 쓴 각본에서 조연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이 재편은 경제 외에도 문화 창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분석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지만 국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축제, 박람회, 무역 박람회에는 미국 일부 참가자의 위축을 틈타 다른 블록 소속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서사의 경쟁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차지하는 쪽이 대중과 오피니언 리더의 관심까지 차지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배적인 비관론을 깨는 재창조의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서아프리카의 한 카카오 생산자 협동조합은 생산량 상당 부분을 미국 가공업체에 보내던 과거에서 벗어나 유럽의 한 초콜릿 체인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하며 투기적 중개인이 없는 생산에 더 많은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농가의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심리적 안도, 단일 시장 의존도가 낮아지면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뀔까 밤새 불안해할 일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변화는 집단적인 사고방식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업인, 농부, 엔지니어, 정치인, 소비자 모두 무역 관계가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동맹조차 급격한 변화에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며 어제의 편의가 내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새로운 인식은 사회 전반에 퍼지며 회의, 박람회, 저녁 식사, 사적인 대화 속에서 같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바뀔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흥미롭게도 긴장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의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안정성은 대안을 찾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평온한 시기에는 절대 발견되지 않았을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거나 빠른 과정이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필요가 만들어내는 창의성의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씨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공급망 기업의 임원들과 한 외국 정부 대표단이 가진 정기회의였습니다. 카메라도 공식 연설도 없이 노란 조명이 비추는 회의실과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들만 있는 자리. 거기서 운송 경로 지도와 재무 시트를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이 거의 무심하게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특정 원자재가 머지않아 달러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 대체 통화로 거래될 수 있다는 말. 그 문장은 공기 속에 불꽃처럼 떠올랐고 자리에 있던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렬한 연설과 관세 관련 헤드라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하 흐름 같은 움직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장벽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국제 교역을 지탱해온 금융구조 전체를 회피하려는 상업 네트워크의 모색이었습니다. 왜 매번 정치적 결정 하나로 계약 가격 납기를 뒤흔드는 권력 중심이 만든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항로를 바꾸려는 선장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무실 속에서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들이 전례 없는 계약 조항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통화 변경에 대비하고 며칠 만에 가동할 수 있는 대체 물류 경로를 준비하며 갑작스러운 개입으로부터 계약을 방어하는 조항들이었습니다. 이 서류 작업은